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2급 98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강의를 듣기 전에 선행학습으로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을 가집니다. 자, 1번 이론 문제를 풀기 전에는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찾아보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1번 가장 기본이 되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억하고 있고요. 어떻게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그러니까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기억합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인데요.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로 구분해서 적게 되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며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주기 때문입니다. 기말재고자산 가액이 시가에 가깝네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가 쉬우며 틀렸죠.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이다.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개별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므로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구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므로 그렇죠. 나중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됩니다. 수익 비용의 대응이 선입선출법보다 적절히 이루어진다. 예, 맞습니다. 평균법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것부터 꺼내어주는 방법이고요. 물량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그런 반면에 구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고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예, 1번 유형자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네요. 2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관련된 비슷한 항목들은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인데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형자산 분류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원가 모형하고 하나는 재평가 모형하고 이렇게 동일 성질의 유형자산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은 유형자산 평가 모형은 대부분 원가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이란 취득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차감한 것을 장부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가 모형이고요. 이 원가 모형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적정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이다. 자, 4번이 보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입니다. 자, 4번 보기에 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이 기계장치는 K공장을 구입해서 K공장에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기계장치가 B공장을 구입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취등록세 100만원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일까요? 아니죠. 이 취등록세는 K공장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고요. 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그러니까 그 원가를 취득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취득세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아니죠. 공장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러듯이 정답은 4번. 이 내용은 구입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다른 게 되겠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구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거. 자,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이것 말고도 유가증권의 단가 산정 방법을 바꾸는 거 있죠.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내용은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회계 1급 요약집에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대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내용연수 변경 있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비품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또는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 말고도 재고자산의 지무와 여부 이런 것들이 다들 회계 추정의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로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인가? 자, 이 내용을 제가 아래쪽에 순서대로 해두었습니다. 자, 주절세는 자기 주식 500주, 액면금액 주당 200원을 주당 300원에 취득하였다. 자기 주식 구입을 했네요. 곱하면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각할 때는 액면가가 필요하지만 우리 회사 주식도 단기 매매증권처럼 구입했다가 팔았다가가 가능하죠. 주당 300원 주고 구입을 했으니까 자기 주식 3, 5, 15, 15만원 현금 했습니다. 번째, 이 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매각했습니다. 3, 4, 12 그러니까 12만원을 받았고요. 내가 준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를 주었습니까? 300주인데 300원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 9만원. 돈이 안 맞죠? 3만원. 그 3만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200주는 소각했네요. 그러면 액면가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기 주식이 200주고요. 자, 300원. 없어진 것은 총 6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감자라 그럽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액면가가 얼마였습니까? 200원. 그리고 몇 주? 200주. 2는 4만원의 자본금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돈이 맞지 않죠. 손이 받습니다. 얼마? 2만원. 감자 차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증가 감소가 발생하는 거. 첫 번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네요. 이것이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그리고 감자 차손이 있네요. 이것이 자본 조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자본금이 또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두 계획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아울러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자본 잉여금인지 모르시는 분은 어디에서 계정과목 및 특요 등록에서 콘솔래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입력하시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계정과목 및 특요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6번 다음 중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것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돈이 아닌 것은 생산시설 감가상각비 맞죠? 생산직이네요. 근로자 임금비 임금이죠. 맞습니다. 생산시설 전기요금 전력비죠. 전력비 예 맞습니다. 영업용 차량 유지비 영업용이니까 차량 유지비인데 800분대죠. 즉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니란 말은 500분대가 아닌 것, 즉 800분대를 말하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주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산금액은 150만원이고 제조간접비 예산금액이 150만원이고 예산 직접 노무시간은 500시간이다. 예 알겠습니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는 165만원이 발생하였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 물어보는 것은 실제 직접 노무시간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정상개별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실제 배분 기준량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됩니다. 자, 일단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겠네요. 제조간접비 실제 예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50만원이고 그리고 노무시간은 얼마? 500시간.
나누게 되면 시간당 3,000원이 되겠네요. 예정 배부율은 150만원 나누기 500시간을 해서 시간당 3,000원이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얼마였습니까? 165만원입니다. 165만원이 되려면 실제 배부 기준량 시간이 되겠죠.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얼마입니까? 3,000시간 곱해버리면 이 X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550시간이 돼야 되겠죠. 165만원 나누기 3,000원이 되니까 550시간.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몇 문제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이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의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월초 재고 원가 플러스 당월 제조 원가 마이너스 월말 재고액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월초 제품 원가, 월말 제품 원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월 제조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당월 제조 원가가 나와 있지 않고 당월에 완성된 제품 단위당 원가가 나왔네요.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 원가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 달에 몇 개 만드는가를 알게 되면 당월 제조원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찾는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월초 제품 수량 500개, 월말 제품 수량 300개, 당월 판매 수량이 1000개네요. 자, 그래서 당월 제조 수량은 요번 달에 만든 것은 요번 달에 파는 거에다가 월말에 남은 것은 당연히 요번 달에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월초에 있는 것도 있겠죠. 그 월초에는 이번 당월에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대입을 하면 당월 판매 수량 1000개, 그리고 월말 제품 수량 300개, 그리고 월초 제품 수량 500개, 그래서 800개가 당월 제조 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월초 재고 원가는 나와 있고요.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당월 제조 원가는, 자, 800개가 얼마? 단가가 단위당 원가가 110원입니다. 그러면 88,000원이 돼요. 이것을 더하기 빼기 하시면 정답은 10만원인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죠. 당월 제조 수량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고요. 그것을 구한 다음에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당월 제조 원가가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약간 응용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정말 공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기 화면의 정기본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정기본 원가 명세서 나와 있죠. 이거 찍어 보시면 그냥 맞추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맹인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예, 나와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한번 볼까요? 단기 총 제조원가, 총 제조 비용이 되겠죠. 예, 나와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제고액, 기말 제공품 제고액, 여기 나와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은 손익 계산서에 나오는 항목이죠. 한번 볼까요? 정기본 손익 계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나와 있죠.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는 정기본 손익 계산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거의 공짜로 주는 문제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당사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물량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이 불량품이죠. 1300개가 있다. 자, 그러면 단기 완성품 수량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초 플러스 단기 착수 수량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그리고 공손품이 되겠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1500개, 착수량이 500개, 기말 제공품이 700개였죠. 그리고 공손품, 이거 오타입니다. 1300개가 되겠네요. 1300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계산을 해보면 이게 8000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10,000개에서 700개, 1300개, 2000개를 빼니까 8000개가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단기 완성품 수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완성품의 3%가 공손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랍니다. 싹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8000개가 완성이 되었는데 3%인 3%가 정상 공손이니까 정상 공손 수량은 240개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 공손품이 몇 개 있습니까? 1300개였죠. 그래서 비정상 공손 수량은 1300개에서 240개를 빼면 1060개가 됩니다. 따라서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자, 비정상 공손 수량은 1060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완성품 수량은 1000개가 아니죠.
기말에 남은 거 빼야 되고 공손품 수량 1300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8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 공손 수량은 300개가 아니죠. 8000개에서 3%니까 240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 수량은 1000개가 아니죠. 1300개에서 240개를 빼니까 1060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2021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한번 볼게요. 자,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은 200만원이다. 자, 아마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기억날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과세고요. 그리고 5번, 6번이 영세에 관련된 거였죠.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그 외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아무튼 이 200만원은 뭐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은 공급가액 1,500, 부가세 155만원이다. 이 중 거래처 선물으로 매입한 물품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이 있다. 자, 거래처의 선물이니까 이 금액 중에서 부가세 5만원은 불공 처리가 되겠네요. 납부세액은 250만원이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요. 물론 매입 불공제세액은 더해줘야 되겠죠. 왜? 불공이니까 이것은 매입세액에서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납부세액이 250만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세액은 얼마가 됩니까? 15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뭐 5만원은 불공제가 되는 거죠. 5만원. 그렇게 하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을 넘기고 이항시키고 요거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볼까요? 155만원에서 5만원을 더하면 마이너스 150만원이 되고요. 넘어가면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얼마가 된다?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이 400만원이니까 과세 표준은 나누기 0.1을 해줘야 되겠죠. 왜? 매출세액이 400만원이니까 공급가가 얼마란 말입니까? 4천만원이란 말이죠. 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을 1번으로 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겠다. 왜? 이렇게 막 문제를 풀다 보면은 놓치는 게 어떤 거다? 영세가 있었잖아요. 이 영세,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0만원 외에 영세 공급가액 200만원이 포함되어 줘야 되겠죠. 이 200만원. 그래서 4,2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세 이거 꼭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제를 이렇게 볼 때는 이거 포함되어야 된다 알아놓고요.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400만원 나왔으니까 4천만원이네. 이렇게 선택하실 확률이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네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출제되는 전산회계 1급 요약집에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올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3일까지가 맞았는데요. 올해부터 이것이 2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전산회계 1급 요약집 60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하고요.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3일 이내가 아니라 이틀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이 종종 바뀝니다. 작년 기준으로 공부하신 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개정된 세법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해당 과세 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필요경비란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거, 꼭 필요로 하는 돈을 필요경비라죠. 그게 불산입하는 항목이니까 포함 안 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는 소득세법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고요. 벌금,
과료, 그리고 과태료 이런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 집안일이죠.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된 경비, 그리고 선거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지금은 보기에 관련 있는 것들만 제가 체크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봤고 이 내용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죠. 자,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된 경비 이거 보셨죠? 안 됩니다. 벌금 안 된다 그랬죠? 안 되죠. 이거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33조입니다. 이거 다 알아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몇 개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뭐 1번, 2번 정도, 1번, 2번, 5번 정도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뭐 벌금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알아주시고요. 당연히 가사 집안일 경비가 필요 경비에 해당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개인 지방소득세가 뭐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죠.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주시는데 저도 솔직히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만 조금씩 알고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네요. 천 안 되시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알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런 문제는 하나 찍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법 33조 하나만 보니까 이렇고요. 이 법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뭐 법관이 될 것도 아니고 다 외울 수는 솔직히 없는 거거든요. 찍더라도 이런 문제는 하나 찍는 거 뭐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점 맞으실 분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저는 한번 찍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많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검지금 아님. 수출용 재화 우리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 맞죠. 두 번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에 의한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요령. 자, 수출도 역시 해당되네요. 예, 맞습니다. 국외에서,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당연히 영세가 됩니다. 예, 다 맞네요.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이 내용은 수출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용역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신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98이니까 이 보기가 97회, 96회 정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검지금은 아님이라고 되어 있죠. 검지금이 별건 아니고요. 금괴, 금덩어리 말하는 겁니다. 골드바 등의 원재료 상태로서의 금을 말하는 겁니다.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 검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 참고사항입니다. 검지금에 대한 혹시 검지금이 뭡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97회인지 96회인지에 나왔습니다. 이 자료 아마 그대로 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요즘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이자 소득에 관련된 게 종종 출제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거 무기명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비영업 대금의 이익. 예전에는 이게 출제가 되었죠.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의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직업일. 대부분 약정에 의한 직업일이죠. 뭐 이런 것들 출제되었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은 이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예, 맞습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자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금 저축의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일시금은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런 강의는 모두 마치겠고요.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의 명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할 때까지 꼭 함께하면서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